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 과학. 브루노 과학의 순교자. 코페르니쿠스 작업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는 케플러, 갈릴레오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작업들을 보기 전에 브루노를 살펴보자. 사실 그는 정말로 이교도였고 자기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화형당했다. 코페르니쿠스 모델이 그 전체 사건 속에 엮이게 된 것은 운이 없었다. 1548년에 태어난 브루노가 교회와 갈등을 겪은 이유는 그가 헤르메스주의로 알려진 운동의 주종자였기 때문이다. 15, 16세기 이 분파는 모세의 시기 이집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전을 바탕으로 한 신앙이며 이집트의 신 토트의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었다. 토트는 그리스의 헤르메스에 해당되는데 그 분파의 주종자들에게는 토트는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 또는 매우 위대한 헤르메스였다. 태양은 이집트인들의 신이었던 까닭에 절대적 증거가 부족하긴 하지만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놓았던 것으로 보아 헤르메스주의의 영향을 받았을지 모른다. 헤르메스주의에 대해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없지만 15세기 신봉자들은 자신들의 문서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한다. 1460년대에 헤르메스주의가 기초했던 문서들이 마케도니아에서 이탈리아로 전해졌다. 그 문서들의 작성 시기가 예수의 시대가 도래한 지 한참 뒤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한 세기 이상 동안 헤르메스주의는 반향을 일으켰다. 16세기 말 가톨릭 교회는 예수의 탄생을 예언한 고대의 문서들의 관용을 베풀었고 스페인의 필리페 2세는 이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브루노는 옛 이집트 종교가 참된 신앙이며 가톨릭 교회는 예전의 그런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자세를 취했다. 이 주장으로 로마는 반발을 일으켰다. 그는 유럽을 떠돌아다니며 문제만 일으키는 블랙리스트 인물로 찍혔다. 그 후 1591년에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바람에 체포되어 종교재판에 회부되었다. 브루노는 아리우스파의 학설, 그리스도는 신의 화신은 아니라는 믿음을 신봉했고 신비주의적 마술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재판 기록이 분실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브루노는 과학의 순교자라기보다는 마술의 순교자였다. 생명의 영역,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존재. 우리는 전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복잡한 존재이다. 우리가 중간극이기 때문이다. 원자와 같이 작은 물질은 몇 가지 간단한 법칙을 따르는 몇 가지 간단한 요소들로 되어 있다. 우주 전체는 너무 크기 때문에 별처럼 커다란 천체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은 무시될 수 있으며 전 우주는 몇 가지 간단한 법칙을 따르는 질량 에너지가 매끄럽게 분포된 하나의 물체로 취급될 수 있다. 그러나 원자들이 합쳐져 분자를 만드는 단계가 되면 적용되는 법칙은 여전히 간단하지만 원자 화합물의 수가 엄청나게 커지는 동시에 그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게 된다. 생명체는 원자가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분자를 형성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가장 단순한 원자, 그 다음은 물과 이산화탄소 같은 간단한 분자 등 이런 식으로 복잡성에 따라 만물을 나열하면 가장 마지막에는 행성이 놓인다.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 필수적 복합성을 파괴할 때 필요한 물질 덩어리의 정확한 크기는 전자기력과 중력의 서로 다른 세기에 따라 결정된다. 분자들을 붙들고 있는 전기력은 물질 덩어리 속에서 분자를 무너뜨리려는 중력보다 10의 36승배는 더 강하다. 원자들이 물질 덩어리 속에 서로 붙어 있을 때 각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므로 전체적으로 전하를 띠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각각의 원자는 독립적으로 중력을 버텨낸다. 그러나 물질 덩어리 속의 각 원자에 작용하는 중력의 세기는 원자가 합쳐져 덩어리를 이루면서 증가한다. 그의 경우 질량의 크기는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지만 중력의 크기는 역제곱 법칙에 따라 감소하므로 물질 덩어리의 반지름 차원에서 볼 때 표면에서의 중력은 3분의 2 제곱씩 전기력을 따라잡게 된다. 생명의 열쇠인 DNA가 어떻게 확인되는가는 20세기 과학사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이야기이다. 비록 새로운 발견에 앞서 무시된 징후가 있긴 하지만 이 이야기도 양자 물리학의 이야기처럼 새로운 세기가 시작될 무렵과 거의 때를 같이 한다. 찰스 다윈과 19세기 진화 이론들.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론은 1859년 종의 기원이 출판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뒤로 물러서게 되었다. 이유 중 하나는 진화에 필요한 시간 때문이었다. 다윈이 진화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했지만 물리학자들이 내놓은 주장으로 다윈은 수세에 몰렸다. 더 중요한 이유는 다윈과 그의 사람들은 한 생물의 특성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기작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윈의 유전에 대한 생각은 1868년 그의 책 사육동물과 재배식물의 변이라는 책의 마지막 장에서 발표되었다. 다윈의 생각은 많은 생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그 모형의 이름을 범생설, 판제네시스라고 했다. 그의 주장은 몸의 모든 세포는 작은 입자를 이루고 있으며 이런 입자들은 몸 전체로 운반되고 난자나 정자와 같은 생식세포에 저장되어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는 것이었다. 이 개념은 두 개체가 결합하여 자손을 낳으면 그 자손에게 부모의 특성이 섞여 나타난다는 것이다. 찰스 다윈 자신이 이런 생각을 주장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융합 유전은 몇 세대만 지나면 동일한 개체군을 만들어내게 되므로 선택될 개체들 간의 변이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윈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은 당시 생물학자들이 유전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가를 보여준다. 다윈은 여러 번 종의 기원을 수정하면서 점점 라마르크의 생각으로 기울게 된다. 그의 비판자들은 자연선택에서 묘사된 일련의 작은 단계를 통해서는 진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다. 그 이유는 중간 형태가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생명에서 세포의 역할, 세포 분열, 생명체의 근본적 구성 요소로서 세포가 지닌 역할은 다윈이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이론을 전파하던 1850년대 말에야 명확해졌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게 현미경의 발전이다. 마티아스 슐라이데는 모든 식물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고 1년 뒤 슈바는 이 주장을 동물에까지 확대시켰다.
세포가 분열에 의해 오직 다른 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으며 이 주장은 루돌프 피르호가 더욱 발전시켰다. 염색제의 발견과 유전에서 염색제의 역할. 당시 현미경 기술은 세포가 중앙에 핵을 가진 물기 많은 젤리 주머니라는 것 이상을 보여주는 단계로 발전해 갔다.